얘야, 너 언니 그 집으로 시집 가는 거지? 예, 다음 달에요. 할멈이 한참을 그 얼굴을 들여다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집 며느리 복이 없다더라.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그 말을 전했지만 어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좋은 날 앞두고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마라. 기와집 한 채, 인심 좋은 시어머니, 덕망 있는 집안. 직접 찾아간 보기가 본 것은 웃고 있지만 웃지 않는 눈을 가진 언니였습니다. 보가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약방 할멈이 보기를 몰래 불러 건넨 쪽지 한 장. 보가 그 집 창고 뒤 항아리 조심해라. 항아리 안에서 나온 것은 두 여자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꼼꼼히 적어둔 약재 기록이.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이 사라졌고 한 사람이 그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자락 아래 솔치마을이 있었습니다. 소나무가 많아 붙은 이름이었는데 가을이 되면 그 소나무 사이로 단풍이 비집고 들어와 산 전체가 주황빛과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처음 그 마을길을 걸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선앙당이 하나 있었고 그 앞을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줄기가 어찌나 굵은지 어른 셋이 두 팔을 벌려 안아야 겨우 닿을 정도였습니다.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 나무 앞에 제를 올렸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어른인 박훈장 어르신이 제주가 되어 먼저 절을 올리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면 추수를 마친 논이 넓게 펼쳐졌습니다. 볏짚단이 줄줄이 세워진 들판 사이로 우물가가 있었고 아침마다 안악들이 모여 두레박을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물 깃는 소리, 항아리에 물 붓는 소리, 거기에 이야기 소리가 보태지면 마을이 깨어나는 소리가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마을에 집이 한 20채쯤 됐는데 그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솔치마을에서 유일한 기와집 한서방네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간 자리에 반듯하게 앉아 있었는데 담장도 높고 장독대도 넓었으며 사랑방 앞마당에는 감나무 두 그루가 서 있어 가을마다 감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우러러봤습니다. 한서방은 젊어서 장사로 기반을 잡았고 살림이 넉넉하면서도 인심이 후했습니다. 명절이면 쌀과 기름을 이웃에 돌렸고 상을 당한 집에는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박씨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덕 있는 어른으로 통했습니다. 마을 제사에도 빠지지 않았고 어려운 집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을에는 오래된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서방네 첫 번째 며느리가 시집 온 지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 몸이 약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 씨가 며느리 장례를 누구보다 정성껏 치러주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그 집에 새 혼담이 들어갔다는 것도 살인문이 닫히면 그 안이 어떤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소문처럼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게 됐습니다. 마을에서 기와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아래 작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당이 좁아 장독대 몇 개를 놓으면 빈자리가 없었지만 그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 대신 어머니 혼자 두 딸을 키웠습니다. 삭바느질도 하고 이웃집 김장도 도우며 어떤 날은 자신이 굶더라도 딸들 밥그릇을 먼저 채웠습니다. 언니 순이는 그의 22살이었습니다. 키가 또래보다 조금 컸고 얼굴이 고왔습니다. 사람을 압도하는 고움이 아니라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아이가 넘어져 울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이 순이었고 이웃집 할머니가 허리가 아프다 하면
다음 날 아침 약초를 구해다 다려드리는 것도 순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누구나 순이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성품이 때로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동생 보기는 그의 19이었습니다. 언니와는 달랐습니다. 언니가 봄 햇살 같은 사람이라면 보기는 겨울 아침처럼 또렷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한 말 외에는 잘하지 않았고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눈빛이 조용히 강해서 마을 아이들이 괜히 건드려 보다가 그 눈을 한 번 마주치고 나면 2번 다시 다가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2딸을 두고 이따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이는 내가 걱정 안 해도 누구나 좋아해. 그런데 보기는 말이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가는 아이야. 그게 복인지 화인지 모르겠다. 하고 그 가을이었습니다. 2 자매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마을 중매쟁이 조씨 아주머니가 씩씩거리며 걸어오더니 순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 서방 내서 혼담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기와집 며느리. 살림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순이도 수줍어하면서 싫은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기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빨래를 계속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근 채로 조용히. 나중에 언니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보기가 잠깐 손을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언니가 좋으면 좋은 거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보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보기 자신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뭔가가 마음에 걸렸다고 그것뿐이었습니다. 혼담이 오간 것이 가을이었으니 혼례는 이듬해 봄으로 잡혔습니다. 겨울 내내 어머니는 들떠 계셨습니다. 솜니부를 새로 뜨고 순이 옷을 한 벌 장만하고 없는 살림에도 이것저것 손수 챙겼습니다. 보기는 그 겨울 내내 말없이 언니 곁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슨 말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언니가 바느질을 하면 옆에 앉아 같이 있었고 언니가 우물가에 가면 따라갔습니다. 마치 곧 헤어질 것을 예감이라도 하는 듯이. 혼례를 한 달 앞두고 마을 어귀에 사는 점쟁이 할멈이 길에서 보기를 마주쳤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할멈이 갑자기 보기 앞에 서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얘야, 너 언니 그 집으로 시집 가는 거지? 보기가 그렇다고 하자 할멈이 한참을 보기 얼굴을 들여다보다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 집 며느리 복이 없다더라. 전에도 그랬고. 그러더니 말을 흐리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보기가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그 말을 전했지만 어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좋은 날 앞두고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마라. 바느질을 다시 집으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보기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설레어 있는지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삼켰습니다. 혼례날 아침 봄비가 아주 잠깐 내리다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게 개면서 햇빛이 쨍하니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좋은 징조라 했습니다. 순이는 연지 곤지를 찍고 꽃가마에 올랐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다 나와 구경했습니다. 꽃가마가 떠나기 직전 순이가 가마 안에서 고개를 내밀더니 보기를 찾았습니다. 보기가 앞으로 나서자 순이가 살짝 웃으며 눈짓을 했습니다. 잘 있어 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보기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참으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앙당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는데 그 계절에는 남쪽에서 불어야 할 바람이 북쪽에서 왔습니다. 선앙당 앞에 묶인 흰 헝겊 조각들이 반대 방향으로 펄럭였습니다. 딱 그 한순간만 보기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순이가 시집간 처음 석 달은 편지가 왔습니다. 첫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가 저 잘 있어요. 시어머니가 엄하신 분이긴 한데 열심히 하면 되겠지 싶어요. 어머니는 그 편지를 읽고 기뻐하셨습니다.
보기도 처음엔 안심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가 왔습니다. 다들 잘 계시지요? 저는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몸은 괜찮아요. 딱 두 줄이었습니다. 이전보다 짧아졌습니다. 보기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지만 시집살이가 바쁜 거지 뭐 하셨습니다. 세 번째 편지, 더 짧아졌습니다. 저 잘 지내요. 딱 한 줄. 그리고 네 번째 달이 됐는데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달도, 여섯 번째 달에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보기가 더는 기다릴 수 없어 길을 나섰습니다. 한서방네 기와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막 기울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와 무뚝뚝하게 물었고 보기가 순이 동생임을 밝히자 하인은 안으로 들어갔다가 돌아가 전했습니다. 마님이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손님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순이가 나왔습니다. 살인문 틈으로 얼굴만 내밀고 보기는 그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언니 얼굴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볼이 전보다 많이 파여 있었고 눈 아래가 어두웠으며 목이 가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순이는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보가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어머니한테도 걱정 말라고 해. 살인문이 닫혔습니다. 보기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이 그날따라 몹시 길게 느껴졌습니다. 해는 다 지고 논길에 어둠이 깔리는데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순이는 웃었습니다. 분명히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이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웃는 입 위에 웃지 않는 눈이 있었습니다. 보기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 씨를 어떻게 봤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어른이었습니다. 마을 제사에 빠지지 않았고 가뭄이 들면 제일 먼저 우물 청소를 자청했습니다. 상여가 나갈 때 곡소리도 크게 냈고 어려운 집아이에게 밥도 먹였습니다. 바깥으로 내보이는 인심이 두터워 마을에서 박 씨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인문이 닫히면 달랐습니다. 박 씨가 며느리를 다루는 방식은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손찌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흔적이 남습니다. 박 씨는 흔적 남는 것을 철저히 피했습니다. 박 씨의 방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침에 밥상을 차리면 박 씨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하나씩 집어보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이 좀 그렇구나.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매일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조금 짜도 그 말, 조금 싱거워도 그 말. 무슨 반찬을 해도 좀 그렇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걷는 법, 앉는 자세, 말하는 방식까지 하나하나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주먹으로 한 대 맞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습니다. 맞으면 아프고 끝이지만 이런 것은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부족한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순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뭘 해도 지적을 받으니 눈치를 보게 됐고 눈치를 보다 보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잠도 설쳤습니다. 몸이 조금씩 비어갔습니다. 그 집안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약방 할멈이었습니다. 순이가 가끔 약방을 찾았는데 단 한 번도 혼자 온 적이 없었습니다. 늘 박 씨가 함께 왔고 박 씨가 대신 말을 했습니다. 순이는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방 할멈은 눈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 걱정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집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가 조금씩 무너지는 일이 가장 무서운 것은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오는 것입니다. 보기가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웃지 않는 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다시 이야기를 꺼냈지만 적응하는 중인 거지 뭐하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보기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마침 추석을 앞둔 때였으니 명절 인사드리러 가는 것이라면 자연스러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졸라 전과 과일을 작은 꾸러미에 챙겨 한 서방네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박 씨가 직접 문을 맞았습니다. 환한 웃음으로 어머, 복이 왔구나. 잘 왔다. 명절에 이렇게 챙겨오고 기특하다. 손수차를 내오며 마을 이야기, 날씨 이야기, 어머니 건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보기도 웃었습니다. 어색하게. 속으로는 언니가 어디 있는지 자꾸 눈이 갔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참 뒤 보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는요? 오늘은 만날 수 있을까요? 박 씨가 아유, 순이가 아침부터 부엌 일로 바빴는데 이리 불러볼게 하더니 방에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순이가 들어왔습니다. 보기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순이가 눈짓으로 조용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박 씨가 문 너머에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이가 보기 곁에 앉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보가, 나 괜찮아. 근데 자꾸 오지 마라. 보기가 언니 뭔가 잘못됐지? 얼굴이 왜 그래? 하고 묻자 순이가 보기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내가 다 잘할게. 그러니까 엄마 걱정시키지 말고. 박 씨가 다시 들어오는 소리가 나자 순이가 슬쩍 손을 놓으며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보기가 그 집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상했습니다. 언니 손이 자신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약한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버티고 있는 손이었습니다. 자꾸 오지 마라. 보기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보기가 자꾸 오면 그것이 박 씨에게 며느리를 더 옥죄는 구실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언니를 보러 온 동생이 결국 언니를 더 힘들게 만드는 빌미가 된다는 것을 순이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기는 돌아오는 아무도 없는 논길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보기는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힘들다는 것, 그 집안이 겉과 다르다는 것,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 어느 날 마을 어기 약방 옆을 지나다 보기는 발을 멈췄습니다. 문을 열어두고 혼자 앉아있는 약방 할멈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그 할멈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들어가 인사를 드리고 약을 지으러 온 것이 아니라 여쭤볼 게 있다고 했습니다. 할멈이 찻잔을 들며 앉아라 했습니다. 혹시 한서방네 전 며느리를 아세요? 전에 계셨다가 돌아가신 분. 할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 며느리 이름은 연이라고 했습니다. 시집을 가서 처음엔 괜찮았다가 2년째부터 야위기 시작했다고. 약방에 박 씨와 함께 오곤 했는데 항상 박 씨가 말을 하고 연희는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를 물어봐도 눈치를 보며 박 씨를 먼저 살폈습니다. 시집 3년이 되던 해가을 연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몸이 본래 약했다고 했습니다. 장례는요? 보기가 물었습니다. 할멈이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박 씨가 극진히 치러줬어. 그 정성이 갸륵하다고 마을에서 다들 그랬지. 그러더니 아주 조용하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연희 어머니한테 나중에 들은 말인데 연희가 죽기 전에 어머니한테 편지를 하나 보냈대. 무슨 내용인지는 나도 몰라. 연희 어머니가 그 후로 이 마을 근처엔 얼씬도 안 하더라고. 보기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연희가 죽고 한 달도 안 돼 순이 혼담이 들어갔다는 것. 3년이라는 시간. 그 순서가 머릿속에서 자꾸 맞닿았습니다. 마을에 오래된 소문이 있었습니다. 한서방네 살인문이 닫히면 그 안이 어떤지 아무도 모른다는. 그 소문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뭔가를 본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약해서 죽었고 시어머니가 장례를 극진히 치러줬다는 것으로 이야기는 항상 끝났습니다. 약방에서 나오며 보기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 하늘 아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 연희는 쓰러져 갔겠구나. 그리고 지금 순이도. 보기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보기는 어머니께 약방 할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 말씀이 없으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연희라는 사람이 몸이 약해서 그런 거야. 그게 박씨 잘못이겠냐? 너 지금 그 어른 보고 뭐라는 거냐? 보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박씨 잘못이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상한 건 내 생각이 이상한 거야. 그 집 어른이 마을에서 얼마나 덕망 있는 분이신데. 그리고 순이도 괜찮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직접 봤잖아. 맞았습니다. 순이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직접. 그런데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그날부터 밤마다 혼자 생각했습니다. 방 안에 등잔불 하나를 켜놓고 직접 박 씨에게 따질까? 그랬다가 언니에게 화풀이가 돌아가면 관가에 알릴까? 근거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수척해 보인다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보기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머니가 몰라서 이러냐? 근데 말이다. 내가 섣불리 움직였다가 그 집 사람들 심기를 건드리면 순이가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도. 보기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보기는 꿈을 꿨습니다. 꿈에 순이가 나왔는데 활짝 웃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선앙당 느티나무 앞에. 보기가 언니하고 불렀지만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보기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보기는 한참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꿈인데도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때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완전히 굳혀진 결심은 아니었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직접 들어가야 한다.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그 씨앗이 커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 순이가 아프다는 정갈이 왔으니까요. 정갈이 온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미쳐 다 뜨기도 전에 한서방네 하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이 마님이 편찮으십니다. 빨리 오십시오. 어머니가 허둥지둥 옷을 걸치시고 보기도 뒤따라 나섰습니다. 이슬이 마르지 않은 논길을 달렸습니다. 발이 젖는 것도 몰랐습니다. 한서방네 문을 들어서자 박 씨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서 오세요. 어젯밤부터 열이 나더니 하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순이는 건넌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보기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언니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이불 안에 누워 있는데 이불이 뭉텅이처럼 크게 보이고 그 안에 언니가 작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볼이 움푹 들어갔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순아, 순아 하고 부르자 순이가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보기를 보더니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말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모양만. 보기야. 보기가 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열이 난다는데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의원이 다녀갔습니다. 보기가 의원이 나가는 길에 조용히 따라 나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의원이 보기 얼굴을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몸 안이 많이 비어 있어요. 오래됐다. 몸 안이 비어 있다. 열흘쯤 됐을 때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와라, 빨리. 보기가 달려가 보니 어머니가 문 앞에 서서 두 손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보기가 어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보기 손을 잡으셨습니다. 순이는 그날 새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보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멍했습니다. 뭔가가 어디에 떨어진 것 같은데 그것이 어디에 떨어진 것인지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상주석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얀 손수건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들에게 내 며느리같이 착한 사람이 없었는데 하며 더 울었습니다. 보기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그때 보기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굳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물이 다른 무언가로 바뀌는 소리가. 나중에야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보기는 집 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누워 계셨고 가을 바람이 장독대 옆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살인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약방 할멈이었습니다. 할멈이 들어오더니 마당을 한번 둘러보고 보기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보기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보가, 나한테 할 말 있을 것 같아서 왔다. 보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멈 눈이 깊었습니다. 순이 마지막에 나한테 뭔가를 줬어. 할멈이 말하길 순이가 아프기 시작하고 나서 어느 날 혼자 약방에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할멈이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순이가 할멈에게 뭔가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동생한테 주지 마세요. 동생이 알면 나설 테니까. 근데 내가 죽으면 주세요. 할멈이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조그만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보기가 손을 뻗어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펼쳤습니다. 순이 글씨였습니다. 알아보기 힘들 만큼 삐뚤빼뚤했습니다. 아팠던 것이었습니다. 손이, 보가, 그 집 창고 뒤 항아리 조심해라.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보기가 그 쪽지를 두 손으로 잡고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아픈 몸으로 쓴 언니 글씨. 동생한테 주지 말라 했다가 죽으면 주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그러면서도 동생이 위험에 빠질까봐 나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도 결국 동생이 나서길 바랐습니다. 할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오래 생각했다. 이게 옳은 건지 모르겠는데. 순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보기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 내내 나오지 않던 눈물이 그제야 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뚝뚝.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언니가 아픈 몸으로 쪽지를 남겼고 할멈이 그것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그 두 사람이 보기 편이었던 것입니다. 할멈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돕겠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할지는 내가 정해야 해.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항아리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언니가 마지막 힘으로 남긴 말이었으니까요. 한서방 내 창고가 어디 있는지 보기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명절에 갔을 때 마당 안쪽을 스쳐 지난 적이 있었습니다. 안채 뒤쪽으로 판자로 만든 창고 같은 것이 있었고 그 뒤에 항아리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기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라 드나드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를 노려야 했습니다. 성묘를 가는 척 해질 무렵 그쪽 방향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다 한서방네 뒷담 쪽으로 돌아들었습니다.
담장이 낮은 곳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넘었습니다. 치마가 걸려 찢어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고를 찾았습니다. 판자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는데 나무가 낡아서 밀면 틈이 생겼습니다. 손을 집어넣어 더듬다 문고리가 만져졌습니다. 힘을 줘서 올리니 문이 열렸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눈이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창고 뒤편 구석에 작은 항아리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뚜껑이 닫혀 있었고 하나는 지프로 위를 막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지프를 치우자 천으로 싼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풀었습니다. 폐물이었습니다. 비녀, 반지, 귀걸이, 2벌이었습니다. 하나는 보기가 모르는 것들이었는데 다른 하나는 알아봤습니다. 순이가 시집갈 때 가져간 비녀였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그 아래 삼배천으로 따로 쌓인 것이 있었습니다. 펼쳤더니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한 다발, 그리고 또 한 다발. 색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검고 윤기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빠져서 거칠어진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보기가 그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윤기 있는 것은 연희의 것이고 거친 것은 순이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작은 장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날짜와 약재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약방 할멈에게 보여줬더니 할멈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그 약재들은 몸을 천천히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이면 티가 나지만 조금씩 오래 먹이면 몸이 비어갑니다. 병이 들었다고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박 씨는 반복해온 것이었습니다. 연희에게도 순이에게도 며느리가 재산의 영향력을 갖기 전에 조용히 무너뜨리는 방식을, 지참금을 챙기고 폐물을 가두고 몸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쓰러지면 박 씨는 장례를 극진히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에는 훌륭한 시어머니로 남았습니다. 보기가 창고 바닥에 한참을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2다발을 손에 든 채로. 연희가 불쌍했고 순이가 불쌍했습니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쓰러져간 2사람이. 그리고 보기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박 씨가 또 다른 며느리를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창고에서 나오려는 순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기가 숨을 멈췄습니다. 안채 쪽에서 사람이 오는 소리였습니다. 2사람의 발소리. 박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 쪽이 열려 있다고? 보기가 항아리 뚜껑을 제자리에 얹고 천을 다시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창고 문 뒤쪽 어두운 구석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창고 문이 삐거덕거리며 열렸습니다. 하인이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보기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무단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증거를 들고 있어도 현장에서 잡히면 오히려 보기가 도둑이 됩니다. 하인이 문 안으로 머리를 조금 더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더니 별거 없는데요 하고 물러섰습니다. 박 씨가 창고 단속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하더니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보기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빠져나왔습니다. 담장을 넘어 나와 집으로 오는 길에 그제야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져온 것들을 방 안에 펼쳐놓았습니다. 폐물들, 머리카락, 약재장부,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관가에 들고 가도 믿어줄까요? 보기는 마을에서 내세울 것 없는 가난한 집 딸이었습니다. 박 씨는 마을에서 덕망있기로 소문난 어른이었습니다. 보기가 박 씨 집 창고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들이밀면 오히려 보기가 도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창고에 들어간 것, 항아리에서 나온 것, 약재장부. 어머니가 듣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보기 앞에, 보가, 제발, 그냥 놔두자. 보기가 어머니,
하자 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이는 이미 갔어. 내가 싸우다 너마저 어떻게 되면 어쩌냐. 내 딸이 너 하나 남았는데. 보기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우셨습니다. 보기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무릎 꿇으시면 안 되죠. 어머니를 일으켜드리면서 보기는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연희가 있었고 순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보기가 선택한 방법은 관가가 아니었습니다. 관가에 가도 안 됐습니다. 폐물이나 머리카락은 창고에서 나온 것이었고 약재장부는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봐야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보기 혼자 들고 가면 도둑 취급을 받고 끝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먼저 가야 하는가? 한서방이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하루를 꼬박 생각했습니다. 한서방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일을 알고 있었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지금이 처음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 씨가 마을 잔치에 가고 없을 때를 노렸습니다. 약방 할멈을 통해 미리 행방을 알아두었습니다. 한서방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보기가 순이 동생이며 서방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 하자 하인이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한서방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40이 넘은 사람이었는데 인상이 순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눈 아래가 어두웠습니다. 오래 잠을 못 잔 사람처럼. 보기가 앉아서 가져온 것들을 앞에 펼쳤습니다. 폐물, 머리카락, 장부. 한서방이 그것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요?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언니가 죽기 전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거기 보라고. 한서방이 장부를 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하더니 손이 떨렸습니다. 사랑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멀리서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서방이 장부를 내려놓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소리 없이 흔들렸습니다. 보기가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보기가 물었습니다. 서방님, 지금이라도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나랑 적이 될 것이냐. 한서방이 얼굴에서 손을 뗐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보기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 깊이.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개 숙임이 대답이었습니다. 보기가 혼자였다가 그 순간 둘이 됐습니다. 사랑방 밖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까치 한 마리가 어디선가 울었습니다. 한서방이 입을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있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알았어요. 연희 때도 다 알면서 못했어요. 보기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알면서 못했다. 공범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서방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어릴 때부터 내가 어머니가 뭘 하시는지 보면서 자랐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거스르면. 말을 멈추더니 소매자락을 걷었습니다.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얇고 길게 난. 보기가 말을 잃었습니다. 한서방이 소매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따를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 눈앞에서도 했던 거예요. 내가 말릴 수 없다는 걸 알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젊어서 같은 일을 당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재산을 다 빼앗기고 몸이 상해서 겨우 살아남았다고. 그래서 며느리가 생기면 자기가 먼저 해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다고 했어요. 대를 물려받은 거라고. 보기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잠깐 흔들렸습니다. 박 씨도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당하고 당하면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 그 방법이 틀렸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살아남은 방법이었습니다.
보기가 눈을 감았습니다. 몇 초 동안,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희가 살아야 하는 목숨이 아니었던 건 아니에요. 순이도 피해자였다는 것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관가에 직접 고하세요. 장부도 패물도 서방님이 직접 들고 가야 해요. 저는 힘이 없지만 아들은 힘이 있습니다. 처음 챕터에서 심어두었던 복선을 기억하십니까? 한서방네 살인문이 닫히면 그 안이 어떤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살인문 안에는 무서운 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두려워서 말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보기가 한서방네를 나오며 하늘을 봤습니다. 해가 막 기울기 시작하는 시간이었고 노을이 붉었습니다. 선앙당 느티나무 위로 빛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한서방이 관가에 고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직접 갔습니다. 장부를 들고 패물을 들고 보기에게 받은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자신이 알고 있던 것, 어머니가 한 일, 연희와 순이가 어떻게 됐는지 모두 말했습니다. 관가에서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장부에 적힌 약재 이름이 구체적이었고 약방 할멈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순이가 혼자 와서 건넨 쪽지도 내놓았습니다. 연희 어머니에게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연희 어머니는 딸이 죽기 전에 보낸 편지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차마 꺼내지 못하고 오래 묻어두었던 편지가 그때 나왔습니다. 증거가 쌓이자 관가가 움직였습니다. 박 씨가 끌려간 날은 늦가을이었습니다. 아침에 포졸들이 한서방네 대문 앞에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수군거리며 지켜봤습니다. 박 씨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당당하게 내가 뭘 잘못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오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포졸이 장부를 꺼내 읽기 시작하자 박 씨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조금씩 끌려가면서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을 골목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박 씨가 끌려가다 보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보기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박 씨가 시선을 먼저 피했습니다. 골목 끝으로 박 씨가 사라지고 나서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보기가 천천히 발을 돌렸습니다. 선앙당 쪽으로 오래된 느티나무 앞에 섰습니다. 찬바람이 나뭇가지를 건드렸습니다. 마른 잎 몇 장이 살살 떨어졌습니다. 보기가 눈을 감고 한참 서 있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맞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보기 주변을 가볍게 돌았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보기는 그것을 대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연희도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오래 혼자 있었던 연희도 이제는 쉬어도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보기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어머니도 아무 말씀 없이 보기 등을 오래도록 쓰다듬으셨습니다. 박 씨 일이 마을에 알려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관가에서 신문이 이어지면서 장부에 적힌 약재 내용과 연희 어머니가 내놓은 편지 내용이 하나씩 맞아들어갔습니다. 약방 할멈의 증언도 더해졌습니다. 순이가 마지막에 혼자 약방을 찾아와 쪽지를 건넨 일 박 씨가 항상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는 것, 며느리 혼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다는 것. 박 씨는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기억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연희가 어느 날 나한테 눈물을 흘렸었는데 그때 순이가 우물가에서 혼자 오래 서 있는 것을 봤는데 박 씨가 장례를 그렇게 정성껏 치렀는데 왜 그리 빨리 새 혼담을 넣었나 싶었는데 모두가 작은 조각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른 박훈장 어르신이 그날 저녁 보기를 찾아오셨습니다. 문 앞에 서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 어른들이 못한 것을. 보기가 무슨 말씀이냐 하자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보기는 박수를 받으려 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한서방은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도 어머니 손에 컸고 어머니가 무서웠고 그러면서 눈을 감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고개를 숙이고 직접 고했습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 몫은 된 것이었습니다. 박 씨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기와집은 텅 비었습니다. 감나무 2그루만 남아 그 가을에도 감이 빨갛게 익었습니다. 아무도 따지 않아 까치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마당에 까치 소리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버겁고 억울하고 무서워도 그 억울함을 다른 사람에게 내리누르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박 씨가 젊어서 당한 것이 진짜였다 해도 그것이 연희에게, 순희에게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바른 것이 이긴다는 말은 오래된 어른들의 말이지만 틀리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보기의 삶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초가집에 살았고 어머니와 함께 밥을 지었으며 우물가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러나 보기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보기 자신도 달라졌습니다. 일이 마무리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보기가 어머니와 함께 순이 무덤에 올랐습니다. 가을이 깊어진 산자락이었습니다. 볕이 좋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보가, 너 잘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보기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대신 그때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걸으면서 어머니가 보기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보기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을 여인들 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보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남편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시가 쪽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다든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보기가 들어줬습니다. 때로는 함께 관가에 가주기도 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꼭 필요한 말은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기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달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확히 설명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달라 보인다고. 예전에도 눈빛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강함 안에 따뜻한 것이 하나 더 들어있는 것 같다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보기 자신이 가장 잘 알았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저녁 바느질을 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그런 일을 겪어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 보기가 옆에서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겪지 않았으면 평생 모를 뻔한 것들이. 그 일이 있고 나서 마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 하나는 선앙당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어느 날 그곳에 작은 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았는지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돌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자 또 하나가.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순이를 기리는 것인지 연희를 기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무언가를 놓고 싶었던 것인지 따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놓았고 쌓였습니다. 한서방네 기와집 자리는 나중에 새 집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부를 때 오래도록 순인의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새 집에 이사 온 사람들도 그 이름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렇게 불리는지 물어보면 마을 어른들이 가르쳐줬습니다. 거기서 억울하게 간 사람이 있었다고. 잊으면 안 된다고. 우물가의 풍경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안악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때
전에는 그냥 흘려넘기던 이야기들을 이제는 조금 더 귀 기울여 듣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이상해 보인다든지 어느 집안에서 뭔가 이상한 것 같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예전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마을에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 몇 개, 오래된 이름 하나, 조금 달라진 귀 기울이는 태도,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약방 할멈은 그 후로도 마을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가끔 보기가 들르면 차를 내오며 말없이 마주 앉곤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이야기가 오가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이미 함께 겪은 것이 있었으니까요. 아직도 그 마을에 가면 선앙당 느티나무 앞에 돌들이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처음 놓았는지 이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쌓여 있습니다. 오래도록 사람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주먹이 아닙니다. 흔적 없는 말들, 끝없는 지적들, 조용하고 집요한 침묵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입니다. 박 씨는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단순하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도 젊어서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당하면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고 그 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혹은 모르면서도 반복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은 그 시절에도 지금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연희가 살아야 하는 목숨이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순이가 그래야 했다는 것도, 한서방이 알면서도 눈을 감아온 것,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말하지 않은 것, 그 침묵들이 쌓여 두 사람을 잃었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한 동조입니다. 그것을 깬 것은 복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딸이었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었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이는 언니가 남긴 마지막 말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침묵을 먼저 깨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세상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순이는 마지막 힘으로 쪽지를 썼습니다. 동생한테 주지 말라 했지만 죽으면 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나서라는 말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남은 사람에게 그런 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잃고 난 뒤에도 그 사람이 남긴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솔치마을에 단풍이 들었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주황빛과 초록빛이 뒤섞이는 계절이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가 시작됐던 그 계절로 한 바퀴 돌아온 것입니다. 보기가 선앙당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다 멈췄습니다. 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보기가 주머니에서 작은 돌 하나를 꺼내 그 위에 얹었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얹었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보기가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마을 우물가 쪽으로. 거기서 이웃 아낙 몇이 두레박을 올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다가가자 한 사람이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보기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날씨, 김장 준비, 누구네 집 아이 이야기,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 날들이, 그것이 보기가 원했던 것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이제 바느질을 오래 하면 눈이 침침하다고 하셨지만 밥은 잘 드셨습니다. 보기와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선앙당 느티나무에서 이유 없이 바람이 분다든지 그 앞을 지나다 무언가를 느꼈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냥 그렇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나무니까 하고 보기는 잘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오래 기억해 두십시오.
침묵이 가장 무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침묵을 깨는 것도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솔치마을의 이야기, 순이와 보기의 이야기. 오래전 일이지만 낯설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힘없는 사람의 말이 오래도록 들리지 않는 일,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가 무너지는 일은 그 시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알아채는 사람,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도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오래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